자,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파리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셨는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이파리도 많이 떨어졌네요. 위쪽에 이제 토장지성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눈 주변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파리가 떨어져 있는데, 보면은 점 같은 것들이 보이지요. 이제 과수원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옆에 이제 공사도 하고 계시고. 여기서 보면, 뭐 이게 사진상 그렇긴 합니다만, 약간 잎이 전체가 좀 시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석 세느라고 좀 바쁘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물어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잎이 말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주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뿌리가 흡수를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른 물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잎이 떨어진 그 증상인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벌써 한 2달 정도? 11월 중순쯤 가서 이렇게 됐을 때 속해 보르도액을 살포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지금 그 시기가 벌써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뭐냐라는 건데 그런 원인이 되는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명확한 증상이 뭐냐 하면 딱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뻥 하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그 구멍이 뚫어지는 단계가 이러한 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요런 점, 그 다음 요런 점, 그 다음에 주변이 함몰하고 주변 조직이 괴사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요거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네, 익히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이거를 우리는 세균 구멍병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어떤 세균이 그러는지 모를 때에는 세균성 구멍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떠한 세균이 그러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균에 의한 구멍이 생기는 병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구멍이 생기니까는 천공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멍이 생기느냐? 구멍이 생기면 그걸로 끝나지 왜 또 잎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라는 거를 알으셔야 되는데요. 이 세균이라는 것과 식물에게서 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뭐 선충도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동물성인 것도 있고 식물성인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 뭐 이런 것도 그 세균 곰팡이 뭐 이건 뭐 생명 같지도 않은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이상한 바이로이드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와는 다른 세균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뭐 이게 퀴즈는 아닌데 번지는 게 빠릅니다. 곰팡이는 뭐 이렇게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세대가 건너가는데 한 30년씩은 걸리잖아요. 30년 걸려서 결혼을 했어. 이제 애를 낳았어. 그 애가 30년은 또 커야 결혼을 하고 그 애가 애를 낳았어. 또 30년은 커야 되니까 뭐 한 30년, 30년, 30년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세대 구분을 30년으로 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닭은 세대 구분이 어때요? 닭은 보통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한 15년 정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치킨집에서 사 먹는 닭들은 보통 한 7주 정도? 네, 한 50일 정도 된 닭들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자연적으로 살면 닭이 이게 21일 정도 품고 있다가 얘가 부화를 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7개월쯤 되고 나면은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또 가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분이 잎이 갑자기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세균병에 의하면 금방 떨어지죠. 화상병도 세균병인데 금방 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아마 추석 전부터 시작은 했을 텐데, 한 8월 말쯤부터 시작은 했을 텐데, 순식간에 이렇게 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균병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다른 곰팡이, 만약에 뭐 회성병이라든지 뭐 이런 병이 왔다라고 하면, 탄저병이라든지 이러면 곰팡이가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거든요. 얘들은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이렇게 확 다 번지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물론 감염이 되었다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세균은 어제까지 하나도 없다가 오늘 하나가 생겼는데, 그 하나의 세균이 이 색깔이 좀 그러네. 하나의 세균이 24시간이면 10억 배 가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10만 개 정도만 되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근데 10만이 아니고 100만, 1000만, 억, 10억, 2단계까지 가는데, 그 중에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병원성 세균들이 여기서부터 타고 흐르거나 주변으로 막 이렇게 번진다라고 하면 금방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올리신 마지막 사진 한번 보면, 지금 이게 세균병인데요. 세균 구멍병이라고 하는 천공병인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 약해인지 천공병인지라고 했는데, 약해가 이렇게 생길 수는 있어요. 있으나 뭐 선생님이 어떤 약을 썼는지 뭐 자세히 적지는 않으셨으니까 약해는 아닌 것 같고, 천공병이랑 증상은 매우 매우 유사합니다. 아니, 박사님인데 이거를 딱 사진만 보고 천공병이다라고 단정하실 수는 없나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정확도는 한 99% 정도? 네, 나머지 1%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계신 분은 이제 그 대웅인데 뭐 하면서 본인은, 이쪽 분들은 또 대웅은 멀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복숭아가 있고 품종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에는 뭐 이 복숭아나 저 복숭아나 뭐 그래 보이겠지만, 품종이 다르다라는 건 엄마 아빠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그 해에 이제 얘들이 자라면서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털의 길이나 밀도, 그리고 봄에 가물었냐, 물이 충족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잎 뒷면의 기공의 크기와 개수도 달라집니다. 즉, 어떤 애에는 심할 수도 있고 어떤 애에는 어떤 품종만 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밑에 계신 분은 여러 종류의 약재를 동시에 사용한 관계로 농도 증가로 인한 약해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괜찮은 추정이에요. 단지 이제 그러려면 이분이, 이 질문자가 과연 이게 이제 본인이 사용했던 약재들을 한번 적어봐 주시면, 정상적인 농도의 범위인지, 혹은 거기에다가 과하게 어떤 뭐 비료를 넣었는지, 뭐 비가 좀 왔다라고 해가지고 당도가 떨어질까봐 당도 증가하는 뭔가를 넣었는지, 그래서 생기는 건지 해야 되는데, 일단 증상은 거의 99% 세균 구멍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분은 어제 바로 델란하고 살충제를 혼합해서 방제를 했다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이 증상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여기 약간씩 이제 구멍이 있는 게 약간씩 보이죠. 요거는 여기 이렇게 약간씩 구멍이 있고요. 누린제에 의한 구멍들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사진에 초점은 잘 안 맞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델란이랑 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잘못되기는 한 거죠. 왜 이게 잘못됐느냐?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세균 구멍병을 이렇게 나눠 드려요. 세균 구멍병에다가 쓸 수 있는 약재들을 그룹별로, 작용 기구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 칸 안에 있는 거는 거의 같은 작용을 하는 거니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다른, 성씨가 다른 거를 쓰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왜 여기 있는 델란을 살포하는 게 별로 이게 칭찬받기 어려운 그런 거냐?
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만약에 이제 연세가 한 80세쯤 되셨어요. 이제 고령층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입원을 해요. 왜 입원을 하느냐? 고령층이니까 열이 나고 호흡,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는 가가지고 산소 호흡기 차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기가 폐혈증, 부전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생제도 써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 의사가 와서 하는 소리가 백신을 맞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병에 걸려서 왔는데, 걸려서 왔으면은 지금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나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열이 오고 폐혈증 증상이 일어나고 혼수 상태로 넘어가고 있고 의식이 불투명하고 이러고 있는데 뭔 여기에다 백신을 맞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백신은 그러한 증상이 전혀 없이 몸이 건강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얘 죽인 것들, 사백신이나 혹은 비슷한 것들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시기가 잘못됐는데 처방이 잘못됐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카그룹의 약을 지금 시기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비슷합니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독감 예방 접종 맞으러 보건소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앞으로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이파리가 조금 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제 눈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파리가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호하는 약제를 써서 얘를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막는 게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세균이 여기 붙어서 지금 번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세균이 번식하고 활동하는 거를 좀 저해하는 약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제가 어떤 거를 하느냐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농약방이나 이런 데에서 알아서 주겠죠. 그래서 아마 쓰다가 남은 걸 쓰셨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요 가에 있는 약이나 라에 있는 약이나 타에 있는 그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쓰셔서 세균이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대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경로를 차단하는 거를 써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막아야 이파리가 안 떨어집니다. 왜 이파리가 떨어지느냐?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이것들이 번식을 하면서 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내뿜는 독소가 있어요. 먹고 싸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독소라는 거를 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독소가 복숭아는 이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양이 많이 축적되는구나. 그러면 복숭아 나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들이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병원균들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요 꽃눈이 있는 입자로 있는 요 부분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금 밀도가 낮을 때 적정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야, 떨트려 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트릴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에틸렌이 작용하고 옥신이 작용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호제를 쓰기에는 조금 시간대가 이렇게 좀 여유 있이 뭐 한 4월이나 이때 해서 초기에 이게 밀도가 높지 않고 뭐 아직까지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에는 보호하는 그런 뭐 델란이나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아로빈이나 아리미소진 이런 거 사용을 하셔도 돼요. 오갈병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방제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런 과정 같으면은 석회 보르도액 살포하셔가지고 아예 다 덮어버리는 게 낫고요. 다른 농장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진 다음에 뿌리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낙엽이 되었을 때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지금 시기에 낙엽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3번 뿌릴 각오하시고 4-12 정도 되는 보르도액을 사용하셔서 4-12 보르도액은 또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건 굴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석회예요. 석회는 이제 생석회를 반응시켜서 결국에는
수산화칼슘이라는 게 되는데요. 소석회라는 게 되는데, 소석회가 되면은 더 이상 물과 반응하지 않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돌가루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석회는 물과 반응하지만 반응을 해가지고 만든 보르도액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살포를 해도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꼭지 열과 뭐 이런 거, 봉합선 열과 뭐 이런 거 막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과실의 내구성 뭐 이런 거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많아지면, 얘가 많아지면 식물이 구리와 접촉하는 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약간 피해를 덜 보게 돼요. 그래서 이파리가 있을 때에는 뒤에 있는 게 높은 거를 사용하실수록 낫고요. 이파리가 점점 떨어졌을 때에는 효과를 더 강력하게 봐야 되니까 4식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가 강력하게 병원균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끔 뒤에 거의 양을 줄이는 것도 괜찮죠. 66도 괜찮은 거고. 근데 지금은 뒤에 숫자가 앞에 거보다 2배 아니면 3배 정도 높게 쓰시는 게 낫고요. 더 하신다라고 하면 소석회나 탄산칼슘을 5kg나 10kg 정도씩 더 넣고 살포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이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박사님, 그러면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선생님들 그렇게 살포해서 허옇게 묻더라도 훨씬 더 나으니까 이파리 들 떨어뜨리는 것 쪽으로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가 방제력을 개발하는 것도 있어서 이 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질문 온 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유제와 유현탁제가 뭔지 궁금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신 건데요. 바로 뭐 며칠 전이었어요. 이 유제라는 거는 원래 재료가 기름에 녹으면 유제로 만드는 거고요. 원래 재료가 기름에 안 녹는데 기름에 넣고 싶어. 그러면 유현탁제를 만듭니다. 자, 선생님들 그 맥심이나 초이스나 뭐 네슬레 쪽에서 나온 이렇게 봉다리에 들어있는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가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거냐면 물에 녹아서 아무것도 안 남는 커피가 있고 어떤 커피는 이런 필터에다가 걸러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저기 어디 동네에 있는 이렇게 동네의 다방에서 커피를 시키면 이런 조그만 카누나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거는 물에 녹으면 굉장히 잘 녹아요. 그런 걸 이제 유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디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어떤 카페 이런 데를 가면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고 제일 싼 거를 시켜.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우웅 하고 갈아가지고 조그만 컵에 넣고 뭐 칙 해가지고 뭐를 하고서는 하는데 거기 보면 커피 찌끄러기가 한 거 나오잖아요. 그게 유현탁제 같은 거예요. 안 녹아, 걔는. 물에 안 녹아요. 근데 그걸 기름에 넣고 싶어? 그러면 유현탁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에 안 녹는 건 수화제로 만들지 뭐 하려고 유현탁제로 만드느냐? 기름이 들어가면 침투성도 증가하고 작물의 부착력도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또 원재의 함량이 적어도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렇게 제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저런 유현탁제나 액상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무인 방제하는 무인 헬기라든지 이런 멀티콥터라든지 이런 거 방제를 할 때 씁니다. 거기에 유제는 안 쓰냐고요? 쓰기는 쓰죠. 근데 유제는 잘못 쓰면 고농도로 살포를 해야 돼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이나 기름 성분이 많아지게 돼서 약효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게 밴드에 어떤 글이 올라와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글을 써도 되기는 하는데 글을 쓸자니 지금까지 말한 걸 글로 다 쓰려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